안녕하세요. 우리가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토론을 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집값 자체가 아니라 유탄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세 시장 이쪽이 더 많이 좀 흔들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좀 요동을 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이? 김신아 기자.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전세가 더 매물이 귀해질 거다, 이거 좀 예상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네. 시행 전후 한 달 비교해 보니까 그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2% 상승했는데 전세가는 2.8%가 올랐다.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2배 이상 오른 셈이거든요. 그리고 뭐 특정 아파트긴 한데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에 12억의 전세가 나갔는데 6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비슷한 층수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10억대로 최고가로 전세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 때문만이라고는 100% 볼 수는 없지만 이 대책 이후에 한 5개월 사이에 2억이 오른 거죠. 집값도 아니고 전세 가격이, 네. 전세 보증금이. 네. 이게 일시적인 걸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전세 한파 몰아닥친다 막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과장된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 전세 매물이 감소한 거는 꽤 사실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미 서서히 조금씩. 예,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그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모두가 이제 매도자, 매수자부터 매매, 전세 이런 것들이 올스톱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새롭게 나올 여지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워진 건데 이 매물 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0%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문제는 앞으로 좀 그러면 좀 얼마나 장기간으로 갈 거냐 봤을 때는 사실은 풀릴 기미는 사실 보이지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몇 년 전에 겪었던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전세 웬만하면 안 구하죠. 그러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되어 몰렸고 또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는 거의 쓰는 분위기가 되면서 4년 전세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2년마다 나오던 매물이 4년으로 늘어났으니까 매물도 줄었고 그럼 이제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냐라고 봤을 때 그 서울 공급량 아파트 봤을 때는 내년에 보면은 올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난 여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빙하기가 좀 장기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서울 지역도 그렇고 수도권 당연하고 뭐 지방은 그 전부터 그랬고 아파트 매매 거래가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전세 끼고 매매 이런 거 있죠.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과라든지 취득세도 그렇고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살 수 없는 집들이 또 많아지면서 이게 또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준범 기자. 전세 공급량은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줄어든 측면이 있고 전세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예전에는 그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안 잡히다가 이제는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 소득으로 전세 대출이 뭐 3억 5천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뭐 3억 3천, 뭐 3억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래도 공급이 주니까 전세 보증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걸 받쳐줄 대출은 더 줄어드니까 네. 점점 전세 구하기는 사실 뭐 빙하기란 표현 썼지만 그렇게 되고 결국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나갈 분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고 봐야죠. 매물도 줄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이게 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까지도 퍼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택할 수 있는 거는 반전세. 사실 반전세도 이제 보증금이 많은 월세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반전세 아니면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건데 지금 이미 전체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 매물도 전세보다 월세가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로 봤을 때 이게 전세난이 조금 양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쌓여 있지만 거기는 워낙에 고가로 형성이 돼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진짜 서민들 실수요가 그렇죠. 많은 곳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세가 주니까 당연히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주거비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그 서울의 외곽에 사는 분들이 경기도까지도 밀려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측면도 커요. 예. 방금 이세중 기자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동차도 신입사원 때는 소형차 타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중형차, 대형차 올라가잖아요. 주거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값싼 집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20, 30대 뭐 신입사원들이 살던 전세가 주로 원룸, 다세대, 연립 이런 게 이제 그거 막아줬고 그분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아파트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뭐 있던 빌라를 헐어버린 건 아니지만 점점 신축 원룸, 신축 빌라가 줍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해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허그 같은 데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다 해주다가 줄이니까 점점 더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고 지으려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쪽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차 찍고 중형차를 가야 되는데 전부 중형차 아파트로 가버리니까 안 그래도 없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서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월세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46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보증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또 많이 오른 거죠. 가격 자체도. 전월세 비중도 올해는 64.5%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서민들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사다리 피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이제 좁아진다는 건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일단 정부가 내놓은 세 번의 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아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와 어떻게 보면 이 불똥이 튀는 전월세 시장 이거는 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고 6월에 한번 규제책이 나왔고 그리고 9월에 공급 대책이 나오고 10월에 또 규제책이 나온 건데 네. 사실 6월에 낼 때는 이렇게 짧은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규제책이 또 나올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때 취재본 전문가분들도 이게 일시적인 그 규제책이라고는 하면서도 6개월은 봤거든요. 과거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면은 7월달, 8월달 꺾였는데 9월부터 치솟고 10월은 거의 패닉 바잉 수준으로 집값이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규제책이 이제는 거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시장이나 이 참여자들한테 인식이 된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10월에 거의 집값이 서울 한강매트 중심으로 너무 치솟으니까 일단은 멈출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거의 실거래 내역 보면은 10월에 그 정고점을 돌파한 곳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많았거든요. 한강매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멈추게 될 판단이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 매매 수요를 돌리려는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잠시 벌 계획이다라는 게 정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또다시 공급체가 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죠.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뭔가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를 이제 발동을 했어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또 그 불똥이 전월세 시장으로 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발의 오줌누기 아니었나. 잠깐은 따뜻했지만 나중에 다시 동상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얼려놓은 거잖아요. 다 이렇게 멈춰놓은 거라서 거래를 다 멈춘 건데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거래 멈춤일 수는 없잖아요. 네. 가격이 안정화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놨으면 일단은 몇 달의 여유를 확보했으니 그때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말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10월 15일이고 지금 11월 25일이니까 한 달 10일 지났는데 언제 발표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네. 그럼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정말 공급할 데가 없나 보다라는 의심만 더 쌓이다 보면 그러면 더더욱 매도 심리를 매수 심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게 나와야 일단 멈춰놓은 의미가 있는 건데 멈춰만 놓고 다음 대책이 안 나오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공급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결국에는 전세 월세 지원 대책 내놔라 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또 결국 정부는 전세 대출 더 확대해 주는 방안, 임대주택 공급 방안 또 이런 거 내놓을 테고. 근데 이게 또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분명히 서민분들 위한 전세 수요가
그러니까 전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거비 지원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책 대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전세가 그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가 더 비싸다고 말하는 이유가 전세 대출이 내로 인해서 내는 그 이자가 훨씬 적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어차피 전세를 받을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집값이나 전세가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저는 존중문이죠. 공급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전세 불안이 월세 시장 불안으로 갈 텐데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왜 굳이 다들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풀어주면은 뭐 문제가 풀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단기에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수년 수십 년에 걸리는 장기적인 현상이니 일단 아플 때는 감기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럴 때는 뭐 그게 공공 임대든 공공 매매든 뭐 민간 임대든 뭐든 간에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에 집을 지어줘야 되고 뭐 집을 짓는다는 게 당장 몇 년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짓는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되고 네. 근데 신호를 줄 거면 지금까지 뭐 97 정도 대책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상식을 뛰어넘는 좀 무리수 같은 정책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뭐 지금 요즘 뭐 그린벨트 해제 이런 얘기 나오던데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는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대책이 나와서 이 정부는 그런 무리수를 감수하고라도 정말 공급에 한번 올인을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생겨야 그렇죠. 전세든 월세든 좀 안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한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지난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었는데 공급 대책을 보자마자 시장에서 패닉 바잉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가격이 치솟았다는 거,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135만 원 착공이면 뭐해 안 되겠네 이러면서 또 이제 급하게 집들을 사셨던 건데 5893님하고 박신홍님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보유세 강화하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081 쓰시는 분은 서울 집중화의 한 원인에 전세자금 대출이 큰 기여를 한 셈이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지원해야 된다. 서민들도 도와달라 하니까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또 그게 전세 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하나의 또 배경 아니었네. 뭐 이런 지적들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는 거고요. 그 집주인들이 이른바 이제 임대인들이 전세도 사실은 많이 또 공급을 해줘야 하는 거긴 한데 최근에 임차인 면접제가 필요하다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을 했어요. 임차인을 면접까지 와야 됩니까?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전 사실 이거 어제 찾아보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그 우리 3+3+3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월세 9년 갱신법에 대항해서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만 보장할 게 아니라 그럼 임대인들도 그렇게 오래 내 집에 세입자를 들일 거면 이 세입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검증해야 된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을 오래 강하게 보장해 준 곳일수록 그만큼 임차인 심사도 까다롭게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뭐 소득 증명서뿐만 아니라 뭐 예전 살던 집주인의 추천서, 뭐 임차인 면접, 그리고 임차인들 중에서 고를 수도 있게 하고. 사실 우리 지금 집 보러 다니면은 예전에 매물 많을 때야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한 팀 그냥 한 명 그냥 어느 때나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팀을 모아서 줄 서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물론 이제 그 9년까지 전월세 살 수 있게 갱신법 그 만들자라는 건 그냥 입법 법에서 네. 논의만 되는 상태고 현재까지 이제 2+2 4년까지 이제 계약갱신 청구하면서 살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대인들도 뭔가 권리를 지켜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제 청원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이제 법을 잘 알고 까다롭게 오래 살 것 같은 세입자들은 받지 말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임대차 시장이 또 이렇게까지 돼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비율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먹을 게 얼마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막 네. 힘들게 싸우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 보자면은 최근에 그 뉴욕 시장 맘단이라는 시장이 당선돼서 네네네.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논외로 하고
그 사람이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임대료 통제예요. 임대를 못 올리게 뉴욕시 정부가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심장이라고 하는 자본시장의 뉴욕에서 본산. 예. 근데 그 임대료를 임대를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집주인들은 다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유재산의 임대료를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제 생각에는 어떤 전월세 대책이나 어떤 전월세 규칙, 뭐 전월세를 4년으로 하느냐 9년으로 하느냐 이런 거는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고, 결국은 사회적 합의에서 규칙을 정하고 대신 그게 오래 가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건데, 자꾸 바꾸면 이제 거기서 꼼수들이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좀 행동이 빠르지 못한 분들은 당하는 거고,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3+3+3 9년으로 바꾸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겠지만 4년으로 바꾼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바꾸면 당연히 많은 혼란이 생긴다는 거를 입법하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왜 그런지 그쵸.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과거의 세금 정책도 그렇고 이게 뭐 다주택자만 규제하고 싶어도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1주택자에게도 또 심지어 이제 임차인들에게도 돌고 돌아서 이제 피해로 이어지니까 이게 다 경제는 순환이 되다 보니까요. 그 5663님이 이러다가 임차인 101 핑미 이렇게 될 거 같다 보내셨죠.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뭐 임대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임대 내주겠다. 뭐 전세 부족하지 않느냐. 뭐 2년만 살다 나가실 분만 뭐 뽑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시장이 많이 왜곡돼 가고 있는데, 송성희님 이럴 거면 규제를 안 하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네요라고 보내셨고, 4315님은 저는 지방 살고 있는데요. 주위에 계신 분들, 여력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다 있어요. 최근에 아들 한 채 사준다면서 샀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일단 우리가 전월세 시장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전세제도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 우리도 많이 했는데, 이게 지켜질지 아니면 이 흐름에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게 될지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쉽게 사라지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임대차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이거를 단기간에 확 없애기는 일단 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방향은 월세로 전환하는 게 방향성은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창용 총재도 전세제도는 고통이 있어도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세준 기자 말했듯이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는데 큰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담에도 이게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으나 그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저도 못 없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아 기자 말했지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가 총 100이라고 하면 60 정도는 대충 한 자가에서 사시고요. 40 정도가 임대인데 20이 전세고 20이 월세예요. 근데 그 20이 전 가구 수로 보면 한 500만 가구 되거든요. 500만 가구입니다. 5만 가구가 아니고 500만의 가족들이 전세에 살고 있고, 그분들이 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의 총합, 가장 최근 통계가 찾아보니까 2022년 말이라 아마 3년 전 통계에서 지금 이미 많이 올랐을 테지만 3년 전 통계로 1,000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전세를 없애려면 그 보증금을 다 내줘야 되거든요. 집주인들이 1,000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제도고, 그다음에 이게 집값을 밀어올리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보증금을 다 내주고 그걸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너무 남마처럼 얽혀 있어서 이걸 푼다는 건, 이걸 없앤다는 거는 저는 거의 뭐 비상조치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경제라는 게 부채로 돌아가고, 그 부채가 있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 덕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세보증금 1,000조 원, 이것도 사실은 줄이기는 어려운 거죠. 부채를 줄인다는 게 진짜 힘든 거고. 예전에 그 박정희 정부 때 뭐 채권 동결해버리고 이런 게 그런 조치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신승호님의 사연도 있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그 부동산 시장 그 이슈를 다룰 때 서울이나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만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좀 빈부의 차이를 너무 많이 느끼신다. 그리고 서민
주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달라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요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월세 시장 오늘 좀 짚어봤는데 이 흐름들 계속해서 또 저희가 짚어보면서 중간중간 같이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